우리가 역설을 안 배운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드문드문 얘기는 몇 번씩 했어. 뭐라고 했냐? 사실은 아이러니라는 개념으로 먼저 알려줬어요. 아이러니. 문학적으로 더 넓은 개념이 있긴 합니다. 아이러니. 긍정과 부정을 섞어버리는 게 아이러니라는 개념이에요. 얘는 우리 필기할 장소에다 필기를 한번 해봅시다. 옆에 아주 넓게 있죠. 일단은 옆에 아주 넓게 있죠. 아이러니라는 개념을 선생님이 먼저 알려줬어요. 얘는 긍부정을 섞어버리는 게 아이러니의 개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휘적 아이러니가 있고, 두 번째, 상황적 아이러니가 있다. 어휘적 아이러니는 뭐냐? 대표적인 예시로 찬란한 슬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게 뭔데요? 찬란하다.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일반적으로. 슬픔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일반적으로. 즉 긍부정을 한 어휘 안에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휘적 아이러니예요. 그러면 얘는 찬란하다는 거야 슬프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아버지는 키는 매우 작으셨지만 훌륭하신 분이었다. 이런 말을 우리 아버지는 작은 거인이셨다. 이런 말을 바꿨다 쳐봅시다. 우리 아버지는 키는 비록 작으셨지만 훌륭했다. 이거랑 우리 아버지는 작은 거인이셨다. 후자가 훨씬 더 있어 보이죠. 작다라는 말과 거인이란 말은 병치될 수가 없습니다. 둘이 서로 반대말이에요. 근데 한데 묶어가지고 얘가 말하고자 싶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즉 역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어휘적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역설이에요. 즉 어휘적으로 동그라미 세모가 섞여졌다. 즉 한 단어 안에 긍부정이 같이 있는 거야. 이게 어휘적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상황적 아이러니는 뭐예요? 얘는 선생님이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선생님이 너희들이 상황적 아이러니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어. 어떤 연예인이 막 마약도 하고 비리도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어. 얘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지나가는 이 사람을 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네 라고 얘기를 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진짜로 내가 이 사람을 보고 훌륭해서 훌륭하다고 했을까? 아니에요. 빗본 걸린 거야. 그렇지? 무슨 말이냐? 반어는 이게 상황적 아이러니가 반응이에요. 반어는 말 자체는 긍정 혹은 부정으로만 얘기해요. 즉 반어는 말 자체로서 긍부정에 섞이지 않아요. 말은 오로지 긍정 혹은 오로지 부정으로만 얘기해요. 하지만 주변 상황이 명백히 반대인 거예요. 왜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하는지 알겠지? 얘는 주변 상황, 얘를 묘사하는 상황이 명백히 세모인데 내가 말만 동그라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상황적으로 아이러니가 실현되었다라고 합니다. 역설과 반어는 그래서 너희들이 구분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명백히 구분이 되는 개념이에요. 왜? 말 자체에 긍부정이 같이 있다? 이건 역설이야. 근데 얘는 말 자체는 동그라미나 세모라고만 해. 하지만 상황이 명백히 반대야. 그게 반어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시인이라고 쳐볼게요. 시인들은 짧은 글에 뭔가 자기의 주제를 녹여내고 싶어요. 굉장히 시는 길지 않습니다. 진짜 길어봤자 뭐 한 페이지? 그렇죠? 그 한 페이지 안에 이 상황을 다 설명하기 쉬울까? 어려워요. 반어는 그래서 굉장히 드뭅니다. 반어가 있는 시는 드물어요. 소설은 꽤나 많이 있어. 하지만 소설은 상황을 설명하기 좋으니까. 소설은 오히려 그냥 말 딱 하나 던져가지고 주제를 전달하는 게 더 비율적이에요. 소설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명백히 반어적 가치를 주는 게 더 독자들에게 쇼킹한 장면을 줄 수 있어. 오히려 단어 딱 하나 던지는 것보다. 근데 시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만들기 쉽지 않아서 역설을 많이 씁니다. 즉 시에 역설이 들어가 있다? 대부분 맞아. 시에 반어가 들어가 있다?
대부분 틀려요. 선생님, 그 많은 몇만 개의 시 중에 한 40개 정도로 뽑을 수 있어. 진짜 적어 그만큼. 즉, 너희들은 보통 시 문제를 풀 때 딱 그 시 하나만 나오지 않습니다. 가나다 보통 이렇게 엮여서 나와. 그렇죠? 가나다의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 공통점 이런 것들 문제가 나와요. 아, 공통점? 단어적 어휘를 써서 주제를 실현하였다. 무조건 X예요. 왜? 가나다. 그 몇 개 없는 시 중에 3개가 다 반어일 리가 없어. 물론 그 1%의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99% 정도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어는 그만큼 드물기 때문에. 선생님 그래서 뒤에 있는 교재에 반어는 아예 기출 연도까지 써놨어요. 거의 한 10년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역설과 반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아봤으면 좋겠고, 일단 역설부터 봅시다. 역설이 있는 시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여기서 얘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 뭐가 역설인가. 가야 할 때를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일단 이거 예찬을 하고 있죠. 동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얘의 지금 상황 부정적인 상황 같아? 긍정적인 상황 같아? 부정적인 상황 같아. 그렇죠?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이별하고 있는 상황 같아.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여기다가 우리 밑줄을 쳐봅시다. 이별, 결별. 일반적으로 이거 긍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근데 이걸 뭐라고 하고 있어? 축복이라고 하고 있어. 이거 왜 역설인지 알겠지? 하나의 어휘 안에 세모랑 동그라미를 같이 넣어놨어. 이게 정확히 역설에 대한 정의입니다. 보통 역설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 모순되는 말 속에 진리가 있음. 이런 식으로 교과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모순되는 말 속에 진리가 있음?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역설이고 뭐가 반어인지 헷갈려요. 근데 역설은 하나의 어휘 안에 긍부정이 섞여 있다. 이걸 역설이라고 확실히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얘는 역설법을 쓰는 시다. OX? 5죠. 괜찮죠? 무성한 녹음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 닦게 피었다. 꽃 닦다. 이거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야. 근데 죽는다. 나쁜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역설이 쓰인 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몇 개의 예시만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옆에 밑에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루만은 꽃잎이 나오는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3태에 물고 있대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얘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우리 70페이지에 음지의 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목부터 볼게요. 얘는 제목부터 그냥 역설이라고 나 역설이야 라고 손들고 있어. 음지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근데 꽃 좋은 거죠. 얘는 제목부터 역설이라고 손들고 있는 시. 알겠죠? 읽어보면서 뭐가 역설인지 한번 파악해보고 뒤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답은 쉬워. 답은 바로 고르는 애들도 있네요. 답은 엄청나게 쉬워요. 근데 짜증나는 건 뭐냐? 사실 4번과 5번이야. 4번과 5번을 많이 고르더라고요. 근데 4번과 5번의 의도는 뭐냐?
이게 역설적인 가치가 있는 세모인지 혹은 그냥 부정 그 자체인지. 답은 간단해요. 답은 2번이네요. 답은 4번과 5번은 뭔 말하는 건지 잘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우리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전형적인 역설법이 쓰인 시입니다.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때 골목에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슬픔. 일단 얘 상황 긍정인 것 같아, 부정인 것 같아? 이 사람은 부정적인 느낌으로 쓰이는 선배 일단 시작. 그쵸? 폐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우리를 흔들어. 긍정적인 상황 같아, 부정적인 상황 같아? 일단은 부정적인 상황 같아요. 일단 그렇죠? 우리를 계속 흔들어. 그리고 잠자던 홀씨들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이거 느낌이 어때? 상처에 막 버섯이 피어나. 들어워요. 그쵸? 버섯 좋아하나요? 물론 선생님 버섯 좋아합니다. 맛있잖아. 근데 버섯이 일반적으로는 습기가 가득 찬 장소에 핍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꽃이 피어난다도 아니에요. 버섯이 피어난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잖아. 근데 여기 밑에 나오죠. 황홀한 음지의 꽃이요. 황홀한 얘는 긍정입니다. 음지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딱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버섯은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일 수 있겠지만 얘가 역설적 가치를 입혀놓은 거예요. 즉 긍부정이 양면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두둑 피어나. 얘가 왜 플러스인지 고통을 멈추게 해줘. 이게 플러스라는 거죠. 오 버섯이여,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게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도끼 일반적으로 세모입니다. 하지만 얘도 역설적인 가치가 있는 놈이겠죠. 세모이자 동그라미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 F에 나오는 얘들은 역설적인 가치가 있는 놈들이야. 즉 긍부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놈들이야. 근데 이에 있는 놈들은 낙엽, 바람. 이거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이야. 왜? 얘네들로도 못 뜨는 걸 버섯이 덮어줘. 그치? 그 다음에 얘네들 역설적인 가치가 있는 부정일까? 아니에요. 그냥 부정이야. 그치? 이걸로써 문제를 냈어요. 즉 세모이긴 세모인데 긍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역설적인 세모인지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그 자체인지 를 물어보는 문제가 4번과 5번인지. 우리 한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1번 A에서 참나무 떼가 벌목으로 썩어가는 모습은 B에서 바람이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는 돌고 돌아야 됩니다. 얘는 부정이죠. 이게 순환적 관계이려면 뭔가 역설적인 가치가 있었어야 됐어. 그래야 동그라미 세모가 번갈아 가면서 같이. 2번 선지 볼게요.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 얘는 답이 2번이에요. 순차적 그냥 이어지는 관계다. B 다음에 C이지만 나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답은 너무 쉬웠어요. 근데 우리 3번 볼게요.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은 이거 지금 버섯이 생겨나는 거지. 굳이 따지면 얘는 역설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얘는 긍정이죠. 대립적인 관계를 설정한다 라고 하는데 대립적인 거니까 아니죠. 둘 다 똑같습니다. 4번 볼게요. D에서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 이거 고통이 멈추는 거죠. 2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 얘는 부정 그 자체죠. 이거랑 뭔가 원인과 결과 관계라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도 아니고 애초에 같지도 않아. 뭐 인과적 관계는 뭐 이런 거여야 됐어요. 그렇죠. 5번 2에서 참나무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 이거 부정 그 자체죠. 근데 F는 채워주는 존재, 얘네들이 지금 버섯님들이지. 그쵸. 동질적 관계 절대 안 해요. 얘가 뭘 묻고 있는지 알겠지. 역설적인 얘들인지 아니면 부정 그 자체인지를 계속 비교시키고 있어. 어떤 식으로 역설이 쓰인 시가 문제 나오는지 알겠죠.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랑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세모에다가 둘이 섞인 얘가 하나 더 끼어든 것뿐이야. 이게 역설이 쓰인 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역설을 왜 쓰는지를 선생님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게요.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꽃덤불 72페이지. 얘도 한번 읽어보고 우리 4번만 한번 풀어봅시다. 4번만. 얘도 똑같아. 역설적인 얘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정 그 자체인지 비교하는 문제. 근데 얘는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역설을 왜 써놨는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역설 일단 왜 쓰는 거예요? 일단 멋있어서. 문학하는 사람들은 멋있는 걸 좋아해. 근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우리 이 시를 읽어보면서 5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가시의 첫 번째 줄 보면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동그라미한 이야기는 항상 세모에서 비롯하였다. 그거 자체가 역설이죠. 얘도. 근데 꽃덤불은 쭉 읽어보면 이거 우리가 읽어왔던 시랑 비슷한데 지금까지? 라고 느낄 거예요. 즉 역설을 조금 더 해체한 시야.
답은 몇 번이냐? 답은 2번이에요. 근데 우리 가시를 같이 한번 봅시다. 얘는 나시는 딱히 역설 아니에요. 가시만 역설이에요. 맨 첫 번째 줄부터 역설이 있지. 근데 우리 역설을 선생님 결국에 왜 쓰는 거예요? 여기 1학년 때부터 역설법, 역설법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역설은 왜 쓰는 거예요? 라는 의문이 들어야 돼요, 사실은. 뭐가 역설법이 있는 시인지 좀 알려줄게요. 우리 지금까지 시는 크게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봤어요. 긍정으로 시작하는 애들, 부정으로 시작하는 애들. 그쵸? 긍정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예찬으로 끝나. 근데 부정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절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극복 의지, 희망을 갖고 있는 시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있는 시들의 대부분은 사실 그 다음에 이거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시. 일단 이 시도 긍정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부정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부정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 중에 이런 시를 봤어요. 고통으로 가자. 기억나나요? 명령형, 청유형 어디서 때? 고통으로 가자. 혹은 사막으로 가자 이런 애들. 일반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여기다가 우리 긍정적인 가치를 입혀놨어. 어떻게? 명령형, 청유형을 써서. 이런 애들. 근데 얘네들이 고통과 사막 그 자체를 지향해? 는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얘네들이 얻고 싶은 이상이 있었어. 물론 이게 부정은 아니지만 얘보다 더 큰 이상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얘는 고통으로 가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하늘에서 맞닿을 손이 오나니 이런 시들이 있었어. 그래서 고통도 우리 참고 견뎌야 된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라고 설득하는 시였어요. 부정으로 시작해서 뭔가 긍정으로 갈 때 역설은 결국에 뭘 하고 싶은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를 그냥 섞어버리고 싶은 거야. 즉 이 과정을 그냥 한 대 묶어버린 거예요. 역설은.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똑같아. 결국에 세모에 시작했어. 동그라미.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어휘로 묶은 역설이긴 하거든요. 근데 봐봐. 맨 첫 번째.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그 다음에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면서 얘네의 상황 지금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인 것 같아요. 헐어진 성터를 헤매고 있어.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이 동그라미를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이야기했어. 그쵸? 그러는 동안에 많은 애들이 다 부정으로 돌아섰어. 얘네들 별로 지향하지 않겠죠. 그러는 동안에 다 떠나버린 애들도 있어. 그 다음에 그러는 동안에 36대 시간도 많이 지나갔어. 마지막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얘네들 지금 동그라미가 세모야? 아직도 세모야. 그치? 아직도 달이 차. 하지만 봄에는 나 태양을 안고 꽃덤불에 아득히 안겨버리라. 전형적인 이너시. 지금 세모야. 하지만 우리 꽃덤불로 안길 거야. 근데 단순하게 이것만 쓰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얘들은 이걸 섞어버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우리 동그라미를 걸면 어차피 세모가 있어야 돼. 그냥 한 번에 써버리자. 이게 역설이에요 사실. 역설은 이 주제를 한 번에 습가버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응축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 고통? 이것보다 더 큰 플러스? 이거 자체가 그냥 역설로 보자 라는 얘들이 이런 시들이야. 즉 역설법을 왜 쓰는지 알겠죠? 일반적으로 역설법은 부정이에요. 부정으로 시작한 얘들. 아까 음지의 것도 일반적으로 부정이지. 근데 거기에 사실은 플러스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어 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너무 길게 쓰기 귀찮아. 혹은 재미없어. 그러니까 엑기스만 뭉쳐서 한 번에 쓴 게 역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즉 역설의 의도 뭔지 알겠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시랑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이거를 그냥 압축시켜버린 게 역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설법이 쓰인 시들 괜찮게 읽을 수 있겠죠? 너희들이 역설법을 굉장히 난해해요. 뭐라는 거지?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거를 그냥 한 번에 압축시켜버린 게 역설이구나. 즉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가는 과정을 그냥 찌그러뜨려버린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만들고 싶은 게 역설이에요. 이제 역설이 쓰는 이해가 살짝 가죠. 얘도 결국에 지금 동그라미를 하려면 세모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모 나쁜 것만은 아니야 라는 게 얘의 말이에요. 그래서 역설인 거야. 우리 문제는 단순하게 나시는 쉽습니다. 엄청 나시는 역설도 없어. 사랑한다는 것은
뿌리째 뽑고 그 뿌리를 썩긴 흙속에 해충은 모조리 잡고 묘목을 심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다 좋은 것만 있죠. 그 밑에 아무리 세모더라도 다 막아주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시는 솔직히 너무 쉽습니다. 초딩에서도 이 정도는 쓰겠어요. 너무나도 쉬울 시예요. 답은 그래서 2번인 게 역설법이 쓰인 시들은 항상 비슷하게 내. 어떻게 내냐?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마음먹은 것만으로는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되고 빼앗으려고 하는 세모들에게 맞서야 된다. 이유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데 1번 선지 볼게요. 헐어진 상처를 헤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거 세모이긴 세모인데 그냥 세모였어? 역설적인 세모였어? 역설적인 모델이었어. 왜 세모가 있어야만 등진 곳에서만 동그라미가 있어. 얘들. 그렇지. 항상 태양을 의미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등진 곳에서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얘들은 부정적인 얘들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놈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을 잃지 않아. 괜찮아요. 문제는 2번이에요. 얘들은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놈들이에요. 부정 그 자체야. 그치? 얘들은 부정 그 자체죠. 몸과 마음을 팔아버린 얘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왜 틀렸는지 알겠죠? 얘는 지속적인 노력이려면 역설적인 가치가 있었어야 됐어. 근데 얘는 그냥 부정 그 자체입니다. 즉 역설적인 놈들과 부정 그 자체를 비교시켜요. 왜? 역설적인 얘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부정처럼 보이거든. 이렇게 역설법이 쓰인 시들은 항상 문제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구나 라고 느끼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시들을 그냥 한 대 찌그러뜨려버린 게 역설이구나. 물론 그렇게 만듦으로써 짜증나는 문제가 탄생할 수 있지. 이게 한 번에 찌그러뜨린 이런 놈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이런 놈이랑 부정이랑 비교한다면 짜증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읽었던 시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 고통으로 가자 이런 시를 그냥 찌그러뜨려 버려가지고 역설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즉 역설은 그냥 이 과정을 찌그러뜨려 버린 게 역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역설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갈 겁니다. 얘들이 뭔가 역설법을 쓰네? 이거 어차피 세모에서 동그라미를 하려면 세모가 필요한 놈이겠구나. 그래서 양면적인 가치가 있는 놈이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학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결국에 이런 식으로 시를 배웠어요. 대조. 긍정적인 가치가 있고 부정적인 가치가 있어. 그 다음에 시상천계. 뭐가 긍정이고 뭐가 부정인지. 그래서 뭐 명예는 청명, 그 다음에 감정, 태도 이런 것도 배웠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나 세모를 잡음으로써 보기에서 배경 혹은 배경 지식이 있다면 어떻게 주제까지 구체적으로 잡을 것인지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고급 스킬들을 배우는 겁니다. 뭔가 수학 같지 않나요? 나는 국어도 뭔가 수학처럼 가르치고 싶거든요. 뭔가 각자 단원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흐름은 뭐냐? 얘네들끼리 이제 섞어버린 고급 스킬들. 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급스러운 시야. 뭔가 축약되어버린 시구나. 그래서 물어보면 하나의 가치가 더 탄생하는 거구나. 짜증날 수 있겠구나. 이게 주제 차원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입니다. 알겠죠? 우리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어려운 시인데 68페이지 68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68이랑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이게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68페이지.
재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재작년 거. 원래 작년 거였는데 해가 넘어가서 재작년이 됐어요. 나 이렇게 문학 체계를 만들고 스스로 만족해버렸어. 아, 동그라미랑 세모를 이렇게 나누고 마지막에 가장 고급스러운 시대 이런 시구나. 그래서 요즘 수능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라고 너희들도 체계를 잡으면 괜찮은 거야. 보통 시 따로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시만 주구 장창 어떤 시인지 어떤 시인지 어떤 시인지 그 개별적인 개념만 너희들이 인지를 해서는 시에 대한 체계가 안 잡혀요. 그래서 뭔가 선생님은 유형화를 시켜놓고 싶고 그 유형화된 것을 바탕으로 그 집대성형 체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것들을 끼워 넣으면 너희들한테 도움이 돼. 체계가 없이 개별적인 지식만 암기를 한다면 나중에 까먹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체계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레몬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장막기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밀어주지 않았다면 얘는 마이너스이기만 했을 것이다. 즉, 지금 얼굴 한번 못 마주친 그 다음에 장막기 손을 터는 보통 얘들 좋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 나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 한 번도 못 마주쳤어. 그 다음에 그냥 정확히 손을 털어. 이런 애들 별로 안 친한 애들 같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없었다면 동그라미는 못됐을 것이다. 이런 말 하고 있잖아. 지금 꿀이랑 꽃과 잎 여기서부터 역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얘들은 비록 세모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얘들 없었다면 절대 나 이룰 수 없었어. 왜 이게 역설인지 알겠죠? 쭉 더 읽어볼게요. A에서 못 느껴도 B에서 확실하게 느끼게 해줘. B, 고집센 B. 그냥 B도 아니고 고집센 B입니다. 한 닷센 느리도. 장막 B죠. 그 다음에 폭설.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다 부정적일 거예요. 그렇죠. 얘들 일반적으로 부정이야. 근데 얘네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아니었을 것이다. 얘네들도 다 역설적인 가치가 있는 놈들이죠. 얘네들은 양면성을 지닌 놈들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죠. 역설의 가치는 그래서 양면성입니다. 동그라미랑 세모가 둘 다 있는 놈이다. 무엇보다도 가지의 마음을 머뭇세우고 단박을 가둬두는 저 금단. 딱 봐도 이거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부정이 아니었다면 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즉 얘는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는 놈이죠. 이것도 다 역설적인 가치가 있는 놈이지. C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다 가지랑 똑같은 종류의 애들이죠.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마지막에 확실히 나오죠.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도반 밑에 뜻 나오죠. 함께 도를 담는 거. 그치? 담은 세모이자 동그라미였을 것이다. 역설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시인지 알겠죠? 즉, 지금 너희들이 대학, 결국에 지금 공부하는 목적은 대학 가기 위해서예요. 시 공부하는 이유? 시 쓰기 위해서 절대 아니야. 국어 문제 잘 풀기 위해서. 그래서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대학이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면 가치가 있을까? 별로 없을 거예요. 너희들이 명문대 가려는 이유는 뭐야? 가기 어려우니까. 그래야만 도전 가치가 있거든. 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드니까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신명나는 일이었을 것이다. 어떤 시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역설적 가치를 입혀놓은 거야. 즉 역설은 사실은 이거를 압축시켜 놓은 게 역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역설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즉 시에서 가장 어려운 시가 익혀봤자 이거 합친 거예요. 그럼 괜찮죠? 우리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 지금 이런
끝이나 이 뿌리 얘네들이 이것 때문이다. 딱히 상관도 없죠. 이걸로 인한 건지도 아니지. 2번 고집센 비와 볼이 없는 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주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꿈꾸게 만들어주는 놈들이지. 역설적인 놈들이죠. 3번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는 대상을 지금 세모인 대상을 동그라미랑 연결시켜서 이 역설적인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거 답 3번이죠. 답이 3번입니다. 즉 세모나 동그라미를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드러낸다. 이게 정확히 역설입니다. 의도를 파악했으면 3번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애들 재정의 수능 때 엄청 많이 들었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고. 4번 볼게요. 가지만 의미와 혼자 서는 에 나타나는 가지의 상황은 단박을 가두어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지금 가지만에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뿌리랑 잎이 있어야 돼. 이거는 그냥 세모 자체죠. 5번 더 볼게요. A에서 안 왔다면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얘들은 역설적인 예들이죠. 이것들이 아니었으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들이 아니었으면 신명나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얘들은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 얘들은 그냥 가지 그 자체예요. 가지랑 동일한 대상들이야. 그러니까 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거를 좀 확실히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거는 거의 너희들 오늘 수업 듣고 마스터했을 거예요. 그냥 세모에서 동그라미 가는데 이걸 압축시켜버린 게 역설이구나. 그러면 어렵지 않아져. 역설적인 시. 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스타일이 이런 시입니다. 물론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표현 중에서 가장 어려운 표현이야. 그냥 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어휘를 냅다 박아가지고 그런 종류 말고 주제가 표현법으로 어렵게 쓴 시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역설이 쓰인 시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별거 없죠. 지금까지 우리 배운 것들의 융합이 역설이에요. 알겠죠? 단어는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의 표현법, 즉 문학 개념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내용상으로는 시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만들어놨어. 이제 너희들이 모르는 시가 오더라도 약간 내용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자잘자잘한 표현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뭐 객관적 상관물이라던가 뭐뭐의 뭐뭐화 이런 것들.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솔직히 말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아주 공식적이라서 그냥 수학 공식 보듯이 보면 돼요. 걔네들은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소설들이에요. 3주차라고 잡는 거. 이게 5주차입니다. 5주차. 조구가 3주차라고 해요. 5주차예요. 오늘 배운 시들이 있고 뒤에 부분은 다음 주에 할 내용들의 시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교재는 싹 다 모의고사 기출이라서 그 기출에서 선생님이 딱 공부할 만한 것들, 지금 수업 시간 때 공부 전달할 만한 것들을 개념화 시킨 것들을 여기다 발주해서 넣는 거고 선생님 교재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사실상 모의고사 세트 전체에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고 해설들이 뒤에 있으니까 교재도 복습하면 돼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은 이거 물어보러 나오고 클리닉 때 조금 더 선생님 봐줄게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단어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